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 잘하셨는지요? 아침에 많이 추웠죠? 출근길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의 날씨를 보였는데요. 때이른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을 보인다고 합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길 바라고요. 자, 설악산에는 올가을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눈이 빨리 왔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해보다 18일 늦게 내린 거라고 합니다. 자, 첫눈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인 2일 97명보다 22명 감소한 수치인데요. 감소했다고 해도 헬로윈데이 여파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안전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매주 화요일 생활백서 시간에서는 생활 법령을 소개해드립니다. 교통사고 관련 분쟁 전해드리고요. 2부는 은퇴 재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만능 절세 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자,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터틀스의 해피투게더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개인용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다음 달부터 관리와 안전을 위한 법안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용 대상의 연령은 낮아지고 사용 장소도 확대되면서 안전에 대한 걱정도 큰데요. 새로운 이동장치의 안전과 편의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좀 바쁘시죠? 네네. 예. 자, 수도권 일부에서 등장했던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동 현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도로교통법에도 잘 나와 있듯이 예. 현재 눈에 보이는 만큼 자전거 이용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과 맞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그에 따른 경기도 자체에서 데이터가 아직까지 집계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 파악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모순적인 것 같고요. 예. 그 자전거 수와 거의 비등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 킥보드에만 한정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정의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즉 자전거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예.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전기 자전거와 기준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우리가 시속 25km 이상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우리가 제한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킥보드하고 전동 휠 이런 기타 개인형 이동 수단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용량이 늘면서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용자가 늘면서 자연히 사고도 많이 늘었다고 봐야겠죠? 네네. 이것도 아마 며칠 전에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 분석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예.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789건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 835건 자체가 다치는 현상이고요. 16명이 사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건 건수와 부상자 수가 연평균 95%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예. 교통사고 사망자도 2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라고 분석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2배로 증가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네네. 이런 사고가 계속되면서 관련 법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PM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퍼스널 모빌리티법이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예. 경찰청에서 아마 6월 9일 날 공포했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올해 10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 내용이 아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잠시만 살펴보게 되면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고 통행 방법에 대해서는 자전거로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요. 예. 아마 탑승자는 성차 정원 초과,
2인 탑승 금지가 되어 있고요. 뭐 전기자전거와 같이 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예. 만 13세 이상은 별도의 면허 없이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정된 법안 시행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자전거 도로에서도 킥보드가 운영되는데 그러면 경기도 내 모든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합니까? 네네. 경기도 내 모든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 가능한가라는 질문에서는요. 예. 기본적으로 이것도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의 통행 방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자전거 도로 관리청 자체가 자전거 도로 중에 일정 구간, 시간을 지정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예. 또한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고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될 보행자 통행이 방해될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안전표지로 허용하거나 장애 등으로 도로 통행이 어렵게 되면 보도 통행도 가능하고 2대 이상 나란히 차도 통행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용할 수 있는 구역도 넓어지고 또 이용 가능한 대상도 확대되면서 사고에 대한 우려도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도 마련되게 됐고요. 경기도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게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를 전면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이라는 게 뭐 주차 시설이라든지 거치대 설치라든지 안전시설 설치 사업 또는 민관 협력 사업, 홍보와 교육 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요. 예. 그리고 시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무단 방치와 안전모 없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는 것 등에 대한 법적 개선을 하지 못한 점과 자전거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의 도입 등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 매우 아쉽고요. 예. 그래서 관련 법령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 후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자, 경찰청과 행안부에서 법제화를 통해서 법률을 공포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도 따로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뭐 관계 법령에서 보게 되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라든지 규제 등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조례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서는 자체 추진하는 공유 전동 킥 사업의 경우는 안전시설 설치와 대여 방법, 보험 등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한 운영 방식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동 킥보드 이용량이 늘면서 사고만큼 또 골칫거리가 되는 부분이 주차잖아요. 네. 아무래도 두고 가는 문제 때문에 갈등도 많은데 민원도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것도 좀 자료를 좀 잠시 찾아봤는데요. 예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됐던 전동 킥보드의 관련 민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마 1,292건이었습니다. 예. 지난해 한 해만 해도 1,927건으로서 폭증 추세고요. 올해도 7월까지만 자료를 보게 되면 1,951건이 있었고요. 예. 아직 경기도 차원에서 조사된 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보고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예. 자, 지금 뭐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과 또 다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전동 킥보드 주차 금지 구역에 대한 발표를 했죠. 네네. 11월 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8차 규제제도 혁신 예. 해커톤 개최 결과 발표였는데요. 전동 키보드와 관련해서 아마 13개 주정차 금지구역을 발표했고요. 예. 주로 차량과 보행자의 출입 부분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특히 주목할 만한 금지구역으로 볼 때는 점자 블록하고 교통 약자, 시설의 진출입 주변과 버스, 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 부분 등에서도 전동 키보드의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향후 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별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원하고 있고 관련 정책 추진 과정을 아마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의원님, 네네. 창원시 사례를 좀 보니까요. 네네. 이 창원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누비자 터미널이라고 해서 이 자전거 터미널에 가로 3m, 세로 2m의 또 킥보드 주차 구역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지자체마다 참고를 하십니까? 참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제 지역구를 얘기를 드리면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에 있는 미사역이 얼마 전에 5호선 개통이 됐고요. 아, 예.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좀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자전거는 뭐 지하에 설치돼 있게끔 설치를 만들었지만 킥보드는 공용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많고 예. 아마 진출입로 앞에다가 받쳐놓다 보니까 뭐 거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지나가다가 좀 다치는 경우가 다발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새롭게 만들었던 새로운 기획 내용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그걸 받아서 수용해서 점차적으로 경기도 내에 특히 하남시 내에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이번에 입법 예고된 경기도 조례안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 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주차 등을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이겁니까? 네네. 아직 뭐 관련법 규정이 완비된 상태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예. 향후 관련 법령이 조금 더 보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 이전에 아마 우리 경기도와 시군이 앞장서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 시설 및 거치대 설치,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아마 조속히 관련 사업들이 아마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어제 경기도 안양시 쪽에 그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네. 혹시 관련해서 또 많은 피해가 또 우려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의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그런 거는 뭐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한 예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전에 예. 저희들이 코로나가 한참 발생하고 있었을 때 거의 마스크 대란에 있어서 문제점도 저희들 많이 다루었지만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킥보드가 일상화되고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고 가격 면에 있어서 뭐 외국산도 있고 국산도 있겠지만 그런 안전에 있어서 제대로 뭐 KS 마크라든지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자체가 소홀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다발적인 모습이 아마 지속적으로 아마 저는 생겨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지자체가 됐던 또는 경기도만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도 확실한 조치 방법을 좀 서둘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규정이 변경돼서 만 13세 중학교 1학년생부터 가능해집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네네. 또 정부의 이런 규제 완화와 또 시민들의 생각에 좀 괴리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네. 특히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헬멧 등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규정은 마련돼 있는데 벌칙 조항은 또 없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도 쉽게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고요. 예. 대부분 뭐 면허를 가진 성인 대상,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뭐 개인적으로 설문을 한번 지역에서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고요. 예.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먼저 그 내용에 있어서 개인적인 설문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13세가 됐던 미성년자에게 킥보드 자체를 대여하는 부분도 잘못됐고 예. 누구나 다 이용하는 데 있어서 현재 뭐 자전거도 제대로 헬멧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있어서 좀 미비한 것이 정부에서 좀 잘못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좀 많은 게 현실이고요. 예. 뭐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을 때는 뭐 안전모 착용 의무라든지 벌칙 규정의 괴리감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때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현재 아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이용할 때도 아마 이것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공유 자전거와 공유 전동킥 사업부터가 안전을 함께 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현재 계속 나아가야 될 사업 방향도 많고 누구나 다 권리를 지키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집안 구석구석에 설치할 수 있는 장비는 될 수 있겠지만 아마 사후 약방문식의 의문점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앞서 말씀하셨지만 보험은 빠졌다. 네네. 보험 등에 대한 요구도 상당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네, 아마 이 부분도 아마 국회 청문회 때도 이런 부분이 아마 다뤄졌다라고 예. 아마 기사 내용을 보고 좀 접했었고요. 이 부분을 제가 또 도정 질의에서도 한번 도지사님께 상대로 해서 한번 지적도 했던 적이지만 자전거 도입, 자전거 보험 도입 초기 때와 같이 찬반 논의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실제 혜택 부분에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분들도 많고요. 보험금 지급 기준에 있어서도 모호한 부분들이 여전히 도입을 검토하는 수준에 있지만 예를 들면 자전거 보험도 실질적으로 보험금에 받는 범위는 너무 왜소하기 적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우선 공유 사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해보고 보완점을 개선하면서 정착해가는 것이 아마 바람직한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이면 PM법이 시행이 되는데 안전과 편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쉽게 이 부분을 말하자면 나의 편의를 위해서 예.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한다든지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것 자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국민 모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정부와 지자체도 향후 단거리 통행 수단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개인형 이동 수단에 대한 법과 제도적 보완을 빨리 서둘러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점점 늘 텐데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 우선적으로 개인의 편리함보다는 타인의 배려, 즉 쉽게 말하면 존중의 의미를 부여해서라도 좀 타고 다녔을 때, 이동했을 때 좀 개인적으로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있다든지 개인적으로 이어폰이 아닌 또 다른 또 핸드폰을 만지면서 타고 다닌다든지 예. 그런 개인주의 의식을 좀 버렸으면 좋겠고요. 항상 거리상 유지 부분 아이가 지나가든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주위 분들이 많으신데 예. 강아지가 옆에 지나가는데도 오히려 더 휘바람을 불면서 달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 개인이 아닌 타인의 개인적인 건강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좀 더 개인의 의미를 좀 낮추면서 좀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2달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2달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네, 2달 동안 상임위에서 열심히 할 거고요. 예. 하남시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와도 접목되는 안전에 있어서 학생들 학교 앞에 안전 LED 신호등이라든지 학생들의 음성 인식기라든지 학생들의 안전과 그리고 주민들의 교통 안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추민규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 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꼭 알아둬야 할 생활 법령들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먼저 저희 애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생활 속 법령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가지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고입니다. 우리 아들은 만 2세가 되던 해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증상을 보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치료받다가 사고 발생 5년이 지난 후에서야 결국 언어장애 등의 장애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보험회사를 상대로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회사는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만료돼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리 아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5년 시간이 좀 지나서 난감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예.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대법원에 쓰여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네. 받을 수 없다고 쓰여 있는데
네. 제가 또 이 법대를 나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5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소멸시효가 적용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답은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아, 있다죠, 예. 네. 예, 이유를 좀 민법? 소개해 주시죠. 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예.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장애 진단을 받은 지금이 손해를 안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대법원 판결에서는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예.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를 안 날을 의미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살펴본 사례와 같이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 성장 활동을 하는 때거나 예. 증상에 대한 진단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후 가능한 경우와 같이 사고 직후에 장애 발생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면 단순히 교통사고 직후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을 해서 예. 그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예. 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니까 다행인데 혹시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것도 있겠습니까? 네, 주의할 점은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서 최초의 손상 정도나 부위가 장차 호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시효를 언제나 의학적 진단이 내려진 시점부터 3년이라고 기산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안을 안 날로부터는 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이제 그 사례에서 예, 이제 예. 진단을 받은 날부터 3년간이라고 아.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그렇게 나온 사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 75명입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부터 전해드립니다. 75명입니다. 이틀째 두 자릿수 유지했고요. 어제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우나와 식당, 그리고 직장과 모임 등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방역당국은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감염 확산 위험이 더 커졌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나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천안시는 사우나 영업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수도권과 일부 지자체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22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집단 감염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숫자 70%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 안정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월 평균 소득이 무려 7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수 고용노동자, 이른바 특고와 프리랜서 수급자의 월 평균 소득은 이전보다 69.1% 감소했는데요. 또 원래 소득이 더 낮았을수록 경제적 충격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1분위는 6분위에 비해 소득 감소율이 약 20%포인트 높았는데요. 정부는 이들을 고용 안전망으로 끌어오기 위한 고용보험 적용 등 입법을 연내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네, 세 번째 숫자 0.1%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0%대로 떨어졌습니다. 0.1%인데요. 이는 지난 6월 이후 가장 적은 상승폭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 1.0%로 올라섰다가 지난달 다시 0%대로 하락한 겁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13.3% 오른 반면 공업제품은 저유가 영향으로 1.0% 감소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이 21.7% 감소하는 등 서비스 분야는 0.8% 하락해 1999년 10월 이후 최저 상승폭을 나타내는데요. 한편 집세는 0.5% 상승해 2018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 숫자는 1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기 실업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온라인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원 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2차 공모에 들어가는 건데요.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만 35세에서 60세인 장기 실업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 패키지 원 참여자 중 하나면서 워크넷 구직 등록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상태로 올해 구직 등록 일수가 총 30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한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받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긴급복지 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그리고 취업성공 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 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자금을 받은 사람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3천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고용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엔 어떤 사전을 꺼내볼까? 네, 재무 백과사전을 펼쳐보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생활을 위한 자금 마련과 함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세금 고민.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맞는 절세 통장이 등장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유지되다가 최근 일부 내용들이 변경되면서 그 문턱이 더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꺼진 통장도 다시 보자. 은퇴 자금의 세금 관리, ISA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은퇴 후 재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박상훈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뵙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혹시 오전에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네, 2시간 걸쳐서 왔는데요. 2시간이요? 네,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네. 여러분에게 또 좋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오셨길래 2시간이나? 집이 성남인데요. 예. 광역버스 타고 전철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상암동에 꽤 많은 직장인 출퇴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직장인들에게도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귀 쫑긋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ISA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이름만 보면 좀 모든 자산을 관리해주는 계좌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네, ISA, 영어로는 인디비주얼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는 뜻입니다. 예. 2016년 3월 14일에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이 제도가 정착된 지 4년 정도 됐는데요. 예. 그때 당시 이제 취지를 보면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서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라는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그러한 이제 절세 계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좌 하나로 적금이나 예금, 주식 투자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1인당 하나의 계좌만 가질 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개인당 하나씩 가입할 수 있고요. 예.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오직 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그 계좌에서 아까 제가 이제 어카운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계좌에서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담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은행에 가면 예금, 적금 있고요. 또 증권사에 가면 펀드라든가 ELS라든가 이런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있는데 예. 이러한 상품들을 다양하게 담아서 그 안에서 이제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합 계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대로 활용만 하면
좀 유용할 것 같은데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네, 아까 제가 국민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예. 국민 중에서도 처음에 도입될 때는 소득이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다가 이제 2년 전부터는 3년 전에 일을 했었던 즉 경력 단절자들에게도 이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예.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직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19세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제도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세청에 가면은 홈택스라고 있죠. 예. 인터넷으로 가입 볼 수 있는 홈택스에 가서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즉 ISA를 가입할 수 있는 소득 확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예. 이걸 좀 떼가지고 IS 계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일단은 올해까지는 이 홈택스에서 관련 자료를 떼서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이 있어야 됐지만 아직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을 보면 소득 유무와는 상관없이 개설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소득 유무랑은 관계가 없지만 이제 예.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인 분들은 참여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 올해 이제 제출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직전 그 3년 전까지 한 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즉 2천만 원 정도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던 분들은 예. 가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해당되시나요? 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한창 금융권에서 ISA 계좌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저도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실 최근엔 좀 낯설거든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재형저축이든 소장펀드든 ISA든 처음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줄 서서 가입하는 상품들이긴 했었는데요. 지금은 시큰둥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비과세 저축을 활용하기가 애매하고 예. 돈이 많은 사람은 또 제외가 되고 아까 제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중산층은 세제 혜택이 좀 애매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 참고로 이제 이 제도를 벤치마크했던 사례로 모범을 했었던 모범 사례가 이제 영국의 사례인데 예. 20년 전에 1999년도에 영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거기서는 이제 소득에 대한 요건이라든가 비과세 한도를 철폐를 했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는 200만 원 정도밖에 비과세를 안 해준다는 면에서는 다소 굉장히 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좀 판단이 되고요. 예. 실제로 ISA가 출시된 2016년 말에 240만 명이었는데 가입자 수가 지난해 2019년 예. 말에 208만 명으로 줄어들었고요. 현재는 이제 190만 명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계좌 수가 그러하지만 금액도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게 현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국민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 ISA라는 제도가 생겼지만 유명무실해지다 보니까 이제 금융위원회라든가 기재부에서 최근에 이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 등을 확대하고 요건 등을 좀 완화하는 조건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를 해서 세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해서 이제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ISA에도 변화가 있는 건데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겁니까? 네, 5가지로 요약해 보면 일단 가입 대상이 아까 소득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농어민 포함해서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19세 이상의 거주자면은 다 가입할 수 있게 되고요. 계약 기간이 5년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3년 정도 이상이라도 유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년도 미납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도 한꺼번에 더 넣을 수 있는 2월 납입을 허용을 했고요. 네 번째로 자산 운용 범위를 확장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적금이라든가 펀드라든가 ELS에다가 추가를 해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까지도 추가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적용 기한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원래 이제 올해 말까지였던 것이 내년 말까지로 연장이 됐었다가 올해 지금 계류 중인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몇 년 상관없이 일몰 생각 없이 그런 계획 없이 이 제도가 앞으로 꾸준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좀 큰 변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은퇴 후 세무
좀 고민이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입법이 된 내용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통과해서 정반이 확정됐고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데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세한 개정사항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아까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19세 이상의 거주자면은 다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에 즉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라고 하면은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다들 꺼려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예전에는 5년 정도 유지를 했어야 됐던 겁니다. 5년 정도 유지를 해야 200만 원 정도의 비과세 한도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상 이 예. 계좌를 유지하면은 단지 중간에 그 중도 인출은 가능하고요. 예. 중도 인출하더라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이 계좌를 유지하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세 번째는 납입 한도를 2월한다라는 건데요. 예. 연간 2천만 원 정도의 납입 한도로 5년인데 이게 최대 1억 원 정도가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올해는 사정이 안 돼서 500만 원밖에 못 넣었다라고 하면 1,500만 원 정도의 한도를 못 쓴 거잖아요. 예. 그럼 그 한도가 내년으로 2월이 되면서 내년의 한도인 2천만 원 플러스 올해 쓰지 않았었던 1,500만 원의 한도가 2월 되니까 3,500만 원 정도. 이게 이제 누적으로 가능한 거니까 예.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저축할 수 있는 거 엄두도 못 내겠지만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지금 뭐 어려운데 이런 걸 생각하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제도를 눈여겨 보셔서 납입 한도를 2월에서 5년 정도 비과세 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모두 성공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 경제 이루시는 면에서 이 예. 제도를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용재산에 국내 상장 주식 포함됐잖아요. 네. 어차피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주식형 그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건데요. 예. 최근에 물론 이제 3억 정도 이하의 대주주, 3억 이상의 대주주, 3억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직계 가족까지 다 포함을 하니까 예. 가족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3억 정도 이상 하게 되면은 대주주로 봐서 양도세를 굉장히 높게 매기는 그런 세법으로 문제가 좀 많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예. 어쨌든 3억 이하는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데 그럼 왜 ISA 제도에서 그 상장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차손까지도 상계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익을 보지만 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주식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예.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손실을 본다라고 하면 그 손실 부분도 아까 제가 이 ISA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손익을 통산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못 드렸는데 예. 손익을 통산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금과 적금에서 이자 소득이 1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다. 예. 두 번째, 펀드에서 배당 소득, 이 펀드의 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 생겼다라고 하면 2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수익이 생겼는데 국내 상장 주식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 이걸 이제 양도 차손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 아까 200만 원 빼기 주식에서 손해본 거 100만 원 정도를 빼게 되니까 200만 원 빼기 100만 원이니까 실제로 100만 원 정도만 보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이 ISA 제도라는 것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200만 원 정도 안에 그 금액들은 모두 비과세가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 면이 맞긴 하지만 실제로 손실을 얻게 됐을 때, 즉 주식을 갖고 있다가 손해를 보게 됐을 때 다른 자산들과 함께 그 손실 부분들이 상계가 됨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 부분과 손실을 본 부분이 서로 상계가 되면서 그만큼 비과세를 누릴 수 있는 한도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야기 들으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야 아닙니다. 되는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ISA 계좌를 활용한 은퇴 절세 방법 알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선 가입한 분들 세제 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가입한 분들은 세제 혜택을 20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이게 굉장히 좀 좋은 혜택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200만 원까지. 일단은 혜택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거군요. 제가 세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세제 혜택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해외 펀드를 만약에 투자했다. 실제로 국내 펀드, 주식형 펀드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왕 비과세가 될 거라고 하면 예. 해외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나을 텐데요. 만약에 300만 원 정도 펀드를 내가 2개를 투자했는데 예. ISA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에 각각의 해외 펀드를 이용했다라고 하면 300만 원 정도는 펀드 하나는 손실을 받고 600만 원 정도는 이득을 봤다라고 하면 예. 손실이 300이고 이득이 600인데 어쨌든 과세는 6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거든요. 예. 원래는. 예. 그러한데 그렇게 따지면은 600만 원 정도의 세금으로 세금이 93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실제 이것을 해외 펀드 2개를 ISA라는 계좌를 이용해서 예. 이 계좌에 넣고 운용을 하게 됐을 때 300만 원 정도와 600만 원 정도 손실과 이익을 합치게 되면은 300만 원 정도의 이득만 본 거죠. 예. 즉 이익 난 것과 손해 본 것을 합치니까요. 그렇죠. 300만 원 정도인데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과세 대상은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럼 100만 원 정도인데 이 100만 원 정도 아까 비과세 한도 200만 원 썼으니까 100만 원 정도를 이제 나머지를 실제로 여기서 IS 계좌에서 200만 원의 한도를 넘어간 것은 9.9% 정도로 분리과세를 매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15.4%인 세금으로 200만 원 정도는 면해주고 그 200만 원이 넘어간 금액만큼은 9.9%의 분리과세를 시행한다라고 하면 300만 원 정도의 손익을 통산해서 해외 펀드의 300 정도의 실제로 과세는 100만 원 정도고 그 100만 원 정도의 세율은 9.9%다. 그러면은 9만 9천 원이 되겠죠? 예. 그럼 원래 세금 93만 원 대비 9만 9천 원이니까 거의 8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이제 혜택을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는 해외 다양한 자산들의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펀드로 투자하시면서도 수익을 난 것을 세금을 절세한다라면은 그 세금 효과는 상당히 크게 되는 거고요. 금액을 제가 2천만 원 정도로 비교를 좀 해봤는데 일단 이제 딱 눈에 띄게 최대 금액으로 한번 선정을 해서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손익을 통산할 경우에 연간 2천만 원씩을 내가 적립을 한다. 5년 동안 최대 1억 정도를 적립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 3%를 감안하면은 224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요. 이 세금을 돌려받은 부분들을 비과세 받은 부분들을 원금 대비 수익률로 환산하면은 약 2.2%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자, 제가 3%의 수익을 가정했지만 수익을 제가 좀 높게 한 8%의 수익으로 가정한다라고 하면은 639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원금 대비 수익률은 약 6.4% 정도로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2천만 원씩 저축할 게 어딨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서 여유 자금을 5년을 목표로 적립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금액대로 비율대로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9955번님께서는 ISA가 일종의 하나의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납입 금액이 알아서 주식 및 펀드 적금에 자동 분배돼서 투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계좌에 접속해 투자 비율을 조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하셨네요. 네, 일단 ISA는 상품이라기보다는 계좌, 어카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계좌 안에 이제 어떠한 금융상품을 담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 금융상품을 담는 방법은 본인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습니다. 신탁형은 본인이 예금이나 적금, ELS, 펀드, 주식들을 골라서 담을 수 있는 거고 일임형은 이제 펀드 매니저가 회사에서 전문적인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정해주게 되는 건데요. 신탁형을 할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어떤 펀드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률 편차가 클 수 있지만 예. 증권사나 은행에서 모델 포트폴리오를 자문력을 통해서는 실제로 만든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 1% 정도의 자문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면 각각의 그 ISA 계좌의 일임형, 즉 랩이라고 하는 그 각각의 펀드들을 모아놓은 건데 각각의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있고 예. 일임형으로 모여지는 그 자문형으로 랩 형태로 운용되는 그 자문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수수료는 한 1.5%, 2%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예. 기왕이면 여러분께서는 신탁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로 해서 신탁형으로 골라서 가입하는 방법도 좋은 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탁형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그렇죠. 조절을 하는 거죠. 위험성은 없습니까?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초고수익 그리고 고수익형, 안정형, 그리고 초안정형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기억하실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ISA 다모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예. 이곳에 가시면은 각각의 증권사나 은행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ISA의 상품들을 선택해 볼 수 있고 근데 일단 그 공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탁형처럼 개인이 선택하는 펀드는 나오지 않고 일임형으로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자문하고 있는 그런 ISA의 구조가 나오니까요. 그런 걸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의 박상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어머니와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을 웃길 수 있다는 게 제일 행복해요. 늘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던 그녀기에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부디 하늘에선 행복하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